UAE는 되고 우크라이나는 왜 안 됩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단 한 줄의 선고문 앞에 우크라이나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거절당했는데 왜 저들은 보호받는가? 격분한 우크라이나 참모들이 한국의 이중잣대를 비난했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요. 판매 불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독도와 과거사까지 들먹이려는 그때 우크라이나가 뜻밖의 보고서 하나에 감히 입을 떼지 못한 이유. 미국도 러시아도 함부로 흔들지 못한 대한민국만의 소름 돋는 강대국의 원칙. 과연 그 거대한 시스템 뒤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우리 국방의 위상을 함께 드높여 주세요.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는 무기 판매가 불가합니다. 단 한 줄이었죠. 그 문장은 너무 짧아서 더 잔인했습니다. 원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똑같았죠. 판매 불가. 이유는 제1원칙 전쟁 중인 국가. 그 한 줄 안에 우리가 처한 현실은 단 한 글자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죠. 그때 누군가 낮게 내뱉었습니다. UAE는 되고 왜 우크라이나는 안 된다는 겁니까? 이거 차별 아닙니까? 아무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보낸 그 한 문장은 외교 문서가 아니라 선고문처럼 들렸죠. 저는 안드레이 셰브첸코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서 방공 전력 조달을 책임지고 있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련식 체계부터 나토 전환 사업까지 방공이라는 단어가 붙은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그 회의실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 접촉은 단순한 문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그 논의 끝에 남은 마지막 카드에 가까웠거든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이미 러시아의 공격은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거의 매주 키이우를 향해 날아들었고 적어도 드론은 밤마다 민간 지역을 파고들었죠. 방공체계라는 건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발전소를 지키는 방패였고 병원 위에 뜨는 마지막 우산이었으며 아이들이 잠든 아파트 위로 떨어지는 파편을 막아주는 유일한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가 부족했던 겁니다. 미국이 보내준 패트리어트 체계는 성능만 놓고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수량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선은 1000km가 넘게 늘어져 있었고 패트리어트 한두 기로 그 하늘 전체를 막는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약속한 물량은 납기가 계속 밀리고 있었고 의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미사일은 매일 떨어졌죠. 나토 전체가 우리를 돕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회의 때마다 같은 말이 반복됐거든요. 수량 부족, 납기 미정, 정치 변수 고려 중. 이 세 문장을 저는 지난 1년 동안 수백 번은 들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떠오른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천궁이라는 방공체계의 존재는 이미 우리 쪽에서도 파악하고 있었어요. 사거리 약 40km급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동시에 요격할 수 있는 체계라는 보고가 올라와 있었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UAE가 이 체계를 이미 실전 배치하고 운용까지 한다는 거였어요. 2022년에 체결된 약 3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었고 이건 단순한 시험 도입이 아니라 국가 방공의 핵심 축으로 선택했다는 의미였거든요. 그 정도면 검증은 끝난 셈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방산 수출은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었고 나토조차 한국의 군사 지원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위상을 가진 나라라면 우리의 요청을 최소한 진지하게 검토는 해줄 것이라고 판단했죠. 그리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이 하는 일이면 당연히 따라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실무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제가 직접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걱정 마십시오. 최소한 검토 중이라는 답은 올 겁니다. 문을 닫진 않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저의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부터 잠겨 있었죠. 돌아온 답변에는 여지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 모인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했죠. 한국 국방부는 살상 무기의 전쟁 당사국 수출을 제한하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다. 이 한 문장이 판매 거부 이유의 전부였어요. 회의실에서 그 내용을 공유받은 순간 처음에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크면 사람은 먼저 멈추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적이 깨진 건 참모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감히 한국이 이 제안을 거절해요. 그러면 한국 대안이 뭡니까? 지금 당장 배치 가능한 중거리 방공 체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수량도 일정도 미국 의회의 정치적 변수도 여전히 불투명했고 유럽에서 오기로 한 물량은 올해 안에 도착할 수 있을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은 우리에게 있어 마지막 현실적 선택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문이 닫혔다는 건 단순한 외교적 실패가 아니었어요. 생존의 탈출구 하나가 완전히 막혀버린 순간이었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내려다보면서 처음으로 이 전쟁이 단순히 전장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사일을 막으려면 무기가 필요하고 무기를 얻으려면 외교가 필요하며 외교가 막히면 결국 하늘에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 구멍으로 떨어지는 건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이 떨어지는 거죠.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모두가 지친 표정으로 자리를 정리하던 그때 정보 담당이 태블릿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방금 중동 쪽 보고가 하나 올라왔는데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브리핑 요약이 떠 있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을 넘어 배신이었습니다. 대한민국 UAE의 천궁2 체계 추가 공급 진행 중.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었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죠. 우리에게는 판매가 불가하다고 했던 그 나라가 같은 시기에 다른 나라에는 무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무기를, 같은 방공 체계를 말이죠. 회의실에 아직 남아있던 참모 한 명이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사실 확인된 겁니까? 정보 담당이 고개를 끄덕였죠. 공개보도 기반입니다. UAE 측 인수 일정까지 나와 있어요. 그 순간 방금 전까지의 무력감은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우리는 거절당했는데 그들은 받고 있었다. 이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에겐 안 된다면서 UAE에는 추가 물량이 계속 들어간다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사무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의 거절 통보문과 UAE 공급 보고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저는 그 2장의 서류를 번갈아 보면서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같은 나라가 같은 무기를 왜 다르게 판단한 걸까? 그때부터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모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분노를 억누르며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의 거절 통보를 받은 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머릿속은 이미 엉망이었죠. 판매 불가라는 4글자가 계속 맴돌았고 그 위에 덮이듯 또 다른 문장이 겹쳐졌습니다. UAE에는 추가 공급 진행 중. 저는 이 2문장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같은 나라가 보낸 2개의 메시지였는데 방향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우리에게는 문을 닫았고 그들에게는 문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분하다는 감정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노 안에 구체적인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우리와 UAE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한국은 이렇게 다른 판단을 내린 걸까? 그래서 저는 UAE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궁2 체계가 UAE에 처음 수출된 건 2022년이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35억 달러 총 10개 체계 도입이라는 대형 계약이었죠.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UAE가 자국 방공망의 핵심 축을 한국산 체계로 교체하겠다는 결정이었으니까요. 당시 중동 방산 시장에서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이 한국 기업에 돌아갔다는 사실 자체가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러시아의 S-400,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까지 경쟁 후보가 줄줄이 있었는데 UAE는 그 가운데서 한국을 선택한 것이었거든요. 저는 그 계약의 배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UAE는 단순히 가격이 싸서 한국을 고른 게 아니었어요. 성능 시험 결과, 운용 편의성, 그리고 장기 유지 보수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는 겁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솔직히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 정도 수준의 체계를 실제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는 왜 넘기지 못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자료를 더 파고들수록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2026년 초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인 군사 충돌로 번졌고
이라는 2026년 2월부터 공격 대상을 확대하면서 UAE까지 위협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은 극도로 높아졌고 중동 전체가 전시 상태에 가까운 분위기로 치닫고 있었죠. 여기서 제가 멈칫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UAE도 사실상 전쟁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전쟁과 우리의 전쟁은 다른 걸까요? 그런데 한국은 그 UAE에 천궁2를 계속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긴급으로 수송기까지 동원됐죠. 저는 보고서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산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가 작성한 분석 기사였는데 거기에는 제가 그동안 감정적으로만 느끼고 있던 것들이 숫자와 사실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이랬죠. 천궁2가 UAE에서 실전 배치된 이후 실제 요격 작전에 투입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 매체 기준으로 요격 성공률이 90% 이상이라는 평가가 실려 있었고 이건 실험실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 나온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그 체계의 성능이 진짜였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성능이 증명된 무기를 우리는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이 더욱 잔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기사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UAE가 실전 소모분에 대한 추가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긴급 요청 중이고 한국은 기술진들까지 UAE로 보내며 빠르게 수혈 중이라는 보도였습니다. 며칠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우리는 몇 달을 기다려 거절한 줄을 받았는데 그들은 며칠 만에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긴급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제가 정리한 비교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보고서가 진짜 맞습니까? 참모 한 명이 자료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UAE도 지금 이란 위협 때문에 사실상 준전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공급이 되고 실전에서도 쓰이고 추가 보충까지 되고 있다는 겁니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회의실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같은 무기입니다. 같은 위협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결과가 이렇게 다릅니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저는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머리 위로는 매일 밤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었고 시민들은 지하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같은 무기가 다른 나라의 하늘은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논리란 건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어요. 회의 말미에 외교 담당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들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거부하면서 UAE에는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가 퍼지고 있어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럼 국제사회에 한국의 이중잣대라는 표현을 씁시다. 불합리하다고요.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지금까지 느꼈던 모든 감정이 하나로 압축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중잣대. 우리가 요청하면 원칙이라 하고 그들이 요청하면 공급이라 한다. 우리에게는 법을 들이대고 그들에게는 계약을 이행한다. 같은 전쟁, 같은 무기, 같은 위협인데 결과만 정반대였죠.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키이우의 밤하늘은 어두웠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간간히 방공 레이더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저 불빛이 꺼지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의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왜 우리를 다르게 대한 걸까? 정말로 원칙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보통 논리로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사람은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소집된 내부 회의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원래 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하지만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전략보다 감정이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거절에 대한 분노, 비교에서 오는 모욕감, 그리고 어디에도 부딪힐 수 없는 답답함이 회의실 공기를 무겁게 눌러앉히고 있었죠. 대안을 찾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누군가는 미국에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 방법이 쉽지 않다는 걸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외교 분석관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과거에 우리가 한국과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뜬금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누구나 한 번쯤은 떠올려봤지만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이죠.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그 분석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과거 외교 기록을 훑어봤는데 몇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민감하게 반응했을 만한 사안들이요. 그들이 유치하게 그때의 복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되물었죠. 먼저 지도 표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태블릿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는 독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의 영유권을 두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오랜 분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과거 일부 우크라이나 관련 자료에서 이 섬이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었죠. 한국 입장에서 독도는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이라 이런 표기 하나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표기를 정정해달라는 정중한 요청까지 했었다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무시했죠. 지도에 표기된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면서요. 저는 솔직히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게 무기 수출과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도 위에 그 작은 섬 하나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우리 기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분석관의 설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관련 발언 문제도 있습니다. 그가 화면을 넘기며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 외교인사가 공개 석상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신사 참배에 대한 한국 내에서 논란이 된 발언 사례가 존재했다는 내용이었죠.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는 기록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한국 여론이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민합니다. 특히 일본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외교적 수사 하나, 지도 표기 하나에도 국가적 차원의 반응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분석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진지하게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때 다른 참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러면 역사적인 배경도 있는 겁니까? 우크라이나와 한국 사이에 근본적으로 불편한 과거 같은 게요. 분석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미묘한 지점이 있긴 합니다. 그가 설명한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의 구성국이었고 한국전쟁 당시 소련은 북한을 지원한 측이었죠. 물론 우크라이나가 직접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같은 소련이라는 틀 안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인들의 역사적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우리 우크라이나 역시 소련의 일부였던 과거를 가장 뼈아프게 여기는 나라인데 그 과거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회의실에서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작전 담당 참모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한국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를 감정적으로 배제한 거라는 겁니까?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죠. 그냥 거절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찾아보는 거죠.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도 못하는 거잖습니까? 그 말에 분석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 우리를 지배했던 감정은 단순한 분노였어요. 왜 거절당했는가, 왜 차별받았는가에 대한 격한 반발이었죠. 하지만 이 대화를 거치면서 분노 아래에 새로운 감정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과의 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 지도 한 장, 발언 한마디, 역사적 기억 하나가 쌓이고 쌓여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문을 우리도 모르게 닫아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 저는 그날 처음으로 멈칫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외교라는 건 숫자와 계약서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고 그 밑바닥에는 역사와 감정과 기억이 겹겹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것들에 얼마나 민감한지 저는 그제야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해도, 아무리 절박하다 해도 한국은 쉽게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은 단순한 정책 문서 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한국의 거절 문서가 여전히 떠 있었고 그 옆에는 방금 회의에서 나온 과거 외교 이슈 자료들이 흩어져 있었죠.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거절한 진짜 이유가 정말 이것 때문일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었죠.
그리고 그 어중간한 상태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확실한 적이라면 싸울 수 있고 확실한 거절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절은 사람을 끝없이 갉아먹거든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의 과거를 제대로 파헤쳐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는 나라가 됐는지 그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결국 감정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분노도 모욕감도 의심도 전부 한쪽에 밀어두고 처음부터 다시 보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절은 여전히 거절이었고 한국의 입장은 단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왜 우리를 거절했는가가 아니라 한국이 우리에게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구조였는가를 먼저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하자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 한국의 무기 수출이 단순한 상업 거래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방산 수출에 있어 명확한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쟁 중인 국가, 즉 교전 당사국에 대한 살상 무기 직접 수출을 제한한다는 기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거든요. 이건 한국만의 독자적인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국제 무기거래 조약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었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기본 원칙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죠. 물론 나라마다 해석과 적용의 폭은 달랐지만 한국은 이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에게 무기를 판매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겁니다. 이 깨달음은 생각보다 묵직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 한국의 결정을 의지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줄 수 있는데 안 준다, 팔 수 있는데 안 판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제도와 법률과 국제 원칙이 겹겹이 쌓여있는 구조적 제약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UAE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걸까?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UAE 사례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였어요. UAE와 한국 사이의 청궁2 계약은 4년 전에 이미 체결된 것이었습니다. 돈이 오갔고 생산 일정이 잡혔고 인도 계획까지 확정된 상태였죠. 이건 새로운 판매가 아니라 기존 계약의 이행이었습니다. 다만 인도 계획을 확 당겨버린 거라고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방산업계에서 계약 이행이라는 건 단순히 약속을 지킨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중단하는 순간 그 나라의 방산 수출 신뢰는 근본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잠깐 반대 상황을 상상해봤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동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UAE에 대한 청궁2 공급을 갑자기 중단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UAE는 당연히 국제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고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 문제가 터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보는 시선이었죠.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던 모든 나라가 같은 의문을 품게 될 테니까요. 한국은 상황이 바뀌면 계약도 파기하는 나라인가?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방산 수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한국이 UAE에 계속 공급한 건 특혜가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이미 맺어진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게 국가 간 방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조건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원칙의 문제, 계약의 문제, 그리고 신뢰의 문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한국의 결정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하나의 단어와 마주쳤습니다. 가장 껄끄러운 그 단어. 러시아. 청궁 방공 체계의 개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그 시작점에 러시아가 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중거리 방공 미사일 개발은 초기 단계에서 러시아 방산 기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알마즈 안테이 계열, 그러니까 S-300이나 S-400을 만든 그 기업의 기술적 흐름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존재했죠. 물론 청궁2 자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체계였고 현재 시점에서 러시아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은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적 사실이 아니라 외교적 맥락이었어요. 지금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만든 방공체계의 기술적 뿌리에 러시아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 무기를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넘기는 순간 발생할 외교적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자기네 기술 기반으로 만든 무기를 자기네와 싸우는 나라에 공급했다는 논리를 들고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내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출 규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라는 변수가 깔려 있었어요. 참모 한 명이 즉각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러시아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까?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과거엔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러시아와 더 두터웠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완전한 적대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은 서방 진영에 속해 있었고 미국과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문제라는 한반도 고유의 안보 변수 때문에 한국은 러시아와 완전히 등을 돌릴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이 복잡한 외교 구조 속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한다는 건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결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를 돕는 순간 러시아와의 외교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균형이 깨지면 북한 문제에서 러시아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지죠. 제 설명을 듣고 있던 참모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이해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다는 거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한국의 거절은 우크라이나가 싫어서도 우리를 무시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전쟁 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이라는 국제 원칙,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한 이행 의무, 그리고 러시아와의 외교적 균형이라는 세 가지 축이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적 판단이었던 거죠. 저는 그날 회의를 마치면서 하나의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나라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어요. 국제법과 외교 전략과 국가 신뢰가 하나로 엮인 강대국만이 운용할 수 있는 수준의 판단 체계였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거절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위치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었죠. 그리고 그 판단의 정교함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강대국의 판단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게 된 건지 저는 그 역사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국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결정만 들여다봐서는 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한국이 왜 이렇게 단호한 기준을 가진 나라가 됐는지 그 뿌리를 찾지 못하면 이 거절의 의미도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외교 행보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이 나라는 상황에 따라 방향을 바꾸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는 나라였어요. 제가 처음 주목한 건 2003년 이라크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동맹국들에게 파병을 강하게 요구했죠. 영국은 즉각 전투 병력을 보냈고 호주와 폴란드도 전투 임무에 참여했습니다. 미국의 요청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압박에 가까웠고 대부분의 동맹국들은 그 흐름에 맞춰 움직였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군인들을 전쟁터로 보냈죠. 한국도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선택은 다른 나라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자이툰 부대라는 이름의 부대를 이라크에 보냈는데 이 부대의 임무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재건과 치안 지원이었죠. 미국이 전투 병력을 원했던 상황에서 한국은 참전은 하되 전투는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멈췄습니다. 그 당시면 미국 눈치를 더 보고 목소리도 더 못 낼 때일 텐데 전투병을 보낸 게 아니라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외교를 다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거든요. 세계 최강 대국이 전투 병력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동맹국으로서 완전히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따를 수도 없는 자리에서 한국은 제3의 길을 찾아낸 겁니다. 파병이라는 형식은 유지하되 전투라는 본질은 피한 것이죠. 이건 단순한 외교적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지키면서도 동맹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극도로 정교한 판단이었어요. 저는 같은 시기 다른 나라들의 선택과 비교해봤습니다. 일부 동맹국들은 처음에 전투 병력을 보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철수를 결정했죠. 또 다른 나라들은 처음부터 참여를 거부해 미국과의 관계가 냉각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참여도 했고 기준도 지켰고 동맹 관계도 유지했어요. 세 가지를 동시에 해낸 겁니다. 저는 이 사례를 정리하면서 참모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이라크 파병 사례를 보면 한국의 외교 방식이 보입니다. 이 나라는 강대국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참모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미국 말도 안 듣는다는 겁니까? 안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응답한다는 겁니다. 거절도 아니고 복종도 아닌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 패턴은 이라크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한 건 UAE 원자력 발전소 수출 계약이었어요. 2009년 한국은 UAE에 원전을 수출하는 초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규모만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원전 수출이었죠. 이 계약에서 인상적이었던 건 경쟁 구도였습니다. 프랑스의 아레바, 미국과 일본의 합작 컨소시엄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업들이 경쟁에 참여했거든요. 기술력만 놓고 보면 프랑스가 앞서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UAE는 한국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를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단순히 가격이 싸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건 기술과 함께 장기적 신뢰 관계였죠. 원전이라는 건 한 번 짓고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건설부터 운영, 유지, 보수, 연료 공급까지 수십 년에 걸친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UAE는 그 수십 년을 함께할 파트너로 한국을 골랐던 것이고 그 판단의 근거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계약 체결 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고 발전소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늦춰진 사례가 없었어요.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천궁2 계약이 왜 유지되고 있는지가 더 명확하게 이해됐습니다. 한국에게 계약이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이름을 걸고 맺은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다음 계약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세 번째로 제 눈에 들어온 건 한국의 자주국방 역사였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독자적인 무기 개발에 착수했어요. 당시 한국의 경제 수준을 생각하면 이건 거의 무모한 도전에 가까웠습니다. 나라도 뺏겼던 민족이었고 심지어 하나의 나라가 두 개로 분단되는 전쟁도 치른 나라였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총 한 자루, 칼 한 자루 한국 것인 게 없는 나라였던 겁니다. 미국에서 무기를 사다 쓰는 게 훨씬 효율적이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동맹국들은 그 길을 선택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 판단은 수십 년에 걸쳐 현실이 됐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K9 자주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 가운데 하나가 됐고 K2 전차는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줄을 서서 도입하는 장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천궁 방공체계는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핵심 무기로 올라섰죠. 이 모든 것이 스스로 만들겠다는 한 가지 결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사례를 놓고 하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이라크에서 한국은 미국의 압박 앞에서도 자기 기준을 지켰고 UAE에서는 기술이 아닌 신뢰로 선택받았으며 자주국방에서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길을 스스로 개척했습니다. 내부 회의에서 제가 이 분석을 공유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이번 거절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까? 이유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참모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지 않은 건 우리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원래 이런 선택을 하는 나라예요. 미국이 압박하던 순간에도 다른 동맹국들이 상황에 맞춰 입장을 바꾸던 순간에도 한국은 쉽게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단한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에 대답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세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미국의 요청을 자기 방식으로 소화하고 수십 년 전에 맺은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며 남의 기술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무기를 만들어 파는 나라. 그게 쉬운 일이라면 모든 나라가 하고 있겠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힘이 있어서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기준을 가진 나라라서 강한 것이었죠. 상황이 바뀌어도 원칙이 바뀌지 않는 나라, 압박이 거세져도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전쟁을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의 무게를 알고 침략을 당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무기를 넘기는 일의 의미를 아는 나라. 그래서 쉽게 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저는 그날 보고서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번 거절은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은 원래 이런 선택을 하는 나라다. 그리고 그 문장을 적는 순간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감탄이었죠. 한국을 이해하게 됐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서방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었고 나토 회원국들의 약속도 계속 갱신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정교해졌고 더 집요해졌습니다. 전쟁 초반에는 순항미사일 위주의 공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술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러시아가 새롭게 들고 나온 건 복합 포화 공격이었습니다. 먼저 이란제 샤헤드 드론 수십 대를 한꺼번에 띄웁니다. 이 드론들은 느리고 단순하지만 그게 오히려 문제였어요. 방공체계 입장에서는 레이더에 잡히는 표적 하나하나를 전부 요격해야 하거든요. 드론 한 대의 가격은 수만 달러 수준이었지만 그걸 잡기 위해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은 한 발에 수십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백만 달러짜리였습니다. 수만 달러짜리 드론을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로 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소모전이었죠. 그리고 러시아는 정확히 그걸 노리고 있었습니다. 드론대가 방공망의 미사일 재고를 깎아먹으면 그 직후 진짜 위협이 날아왔습니다. 탄도미사일이었죠. 고고도에서 극초음 속으로 내려꽂히는 탄도미사일은 드론과는 차원이 다른 위협이었는데 문제는 이미 드론을 잡느라 요격 미사일 상당수를 소진한 상태에서 이걸 맞닥뜨려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올라오는 전황 보고서에서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드론으로 방공망을 지치게 만든 뒤 빈틈을 노려 탄도미사일을 꽂아 넣는다. 단순하지만 잔인할 정도로 효과적인 전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방공망은 그 전술 앞에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고도가 다른 위협이 동시에 들어오면 단일 방공 체계로는 대응이 불가능했거든요. 높은 곳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잡으려면 패트리어트급 고고도 요격 체계가 필요하고 낮은 고도로 파고드는 드론을 잡으려면 중저고도 방공 장비가 따로 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었죠. 패트리어트는 미국이 보내줬지만 배치할 수 있는 수량의 한계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선은 1000km가 넘게 뻗어 있었고 러시아는 그 전선 어디에서든 미사일을 쏠 수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한 기가 커버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었고 결국 어디를 지키면 어디에 구멍이 뚫리는 상황이 반복됐죠. 독일에서 보내기로 한 아이리스티 체계는 납기가 계속 밀렸습니다. 프랑스가 약속한 물량도 의회 절차에 묶여 있었고 실제 전장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나토 전체가 우리를 지원한다고 말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속도는 전쟁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전황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됐습니다. 방공 커버리지 부족으로 인한 피해 증가. 저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으면서 숫자 뒤에 숨겨진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커버리지 부족이라는 건 어딘가에 하늘이 열려 있다는 뜻이었고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건 그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런 보호 없이 미사일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방어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한번 선택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가능하지만 수량과 정치 변수가 불투명했고 유럽의 추가 지원은 약속은 이때 시기가 불확실했습니다. 구소련식 체계의 추가 확보는 이미 재고가 바닥나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단거리 로켓 방어에 특화된 체계라 우리의 복합 위협 상황에는 맞지 않았죠. 모든 선택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당장 필요한 조건을 만족하는 장비는 여전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중거리 요격이 가능하고 실전에서 이미 검증됐으며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라 비교적 빠른 공급이 가능한 체계. 한국의 천궁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을 이해하게 된 바로 그 순간 결국 다시 한국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내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꺼냈을 때 반응은 갈렸습니다. 이미 거절당했습니다. 다시 요청해봤자 같은 답이 돌아올 겁니다. 실무 담당의 말이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한국의 원칙이 얼마나 단단한지는 이미 확인한 바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 반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패트리어트 추가 물량을 미국에서 받으려면 최소 몇 달은 걸립니다.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몇 달 동안 하늘에 구멍이 뚫린 채로 버티자는 겁니까? 그 말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결론을 알면서도 차마 먼저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죠. 그 침묵을 깬 건 외교 담당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들, 이전 회의에서 정리됐던 그 내용들 기억하시죠?
만약 우리가 그 부분에서 한국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면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외교적 제스처입니다. 한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들에 대해 우리가 먼저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거죠. 직접적인 거래 조건은 아니지만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잠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 제안이 뜻하는 바를 모두가 이해했기 때문이죠. 독도 표기 문제를 포함해서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역사적 사안들에 대해 우리 쪽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외교에서 상대방의 민감한 이슈에 먼저 양보하는 건 자칫하면 약점을 내보이는 것처럼 비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체면을 따질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매일 밤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었고 방공망의 빈틈은 날마다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회의의 결론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다시 요청하자. 이번에는 이전과 다르게 접근하자. 외교적으로 가능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국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난 뒤에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불과 며칠 전 저는 한국의 원칙에 감탄했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 강대국의 압박에도 방향을 바꾸지 않는 단단함. 그걸 존경에 가까운 감정으로 바라봤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바로 그 기준을 흔들어달라고 다시 요청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인정한 그 원칙을 내 손으로 깨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이 모순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국의 판단이 옳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그 판단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위치. 이건 외교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자리였어요. 하지만 창밖을 보는 순간 그 고민은 의미를 잃었습니다. 키이우의 밤하늘 저편에서 방공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또 드론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지하실로 뛰어내려가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아이는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깨어 울고 있을 겁니다. 내 모순 따위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였어요. 내일 밤 이 하늘을 지킬 방패를 구하는 것. 저는 보고서 표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방공 체계 도입 재추진 계획. 그 글자를 쓰면서 손이 무거웠습니다. 한번 거절한 나라에 다시 손을 내미는 건 절박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국 한국밖에 없었다는 사실을요. 전쟁 한복판에서 선택지란 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허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가리키는 방향은 단 하나였죠. 우리는 다시 한국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빨랐죠. 우리는 이번에 모든 것을 바꿔서 접근했습니다. 외교 채널만이 아니라 군 채널까지 동시에 가동했고 비공식 접촉선까지 열어놓았어요. 이전 요청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들에 대해 우호적인 신호를 먼저 보냈고 관계의 온도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죠. 실무진은 밤을 새워가며 제안서를 다듬었고 외교팀은 한국 측 담당자들과의 접점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구매 요청이었다면 이번에는 양국 관계 전체를 재구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제안이었어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진정성은 분명했고 접근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절박함은 어떤 외교 문서보다 설득력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소한 대화의 여지는 열릴 겁니다. 회의석상에서 제가 참모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한국도 우리의 상황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 전황 아닙니까? 이 정도 성의를 보여줬으면 무조건 벽을 세우진 않을 겁니다.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같은 답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그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남은 동력마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요청을 보낸 지 며칠 되지 않아 한국 측 회신이 들어왔어요. 평소 외교 문서가 오가는 속도를 생각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응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속도에서 오히려 희망을 읽었습니다. 빨리 답이 왔다는 건 최소한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했다는 뜻일 수 있었으니까요.
외교 담당이 회신 문서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왔을 때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결과가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읽어보시죠. 그가 문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저는 첫 줄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문서의 형식은 이전과 달랐어요. 좀 더 정중했고 우리의 제안에 대한 감사의 표현도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의 발전에 대한 의지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있었죠. 하지만 문서의 후반부에 도달했을 때 저는 멈췄습니다. 핵심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쟁 당사국에 대한 살상 무기 수출 제한 원칙을 유지한다. 판매 불가. 저는 그 문장을 읽고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답을 확인한 것 같은 그런 묘한 정적이 저를 감쌌죠.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모의 질문에 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같습니다. 같다니요? 답이 같다는 겁니다. 판매 불가. 회의실에 한숨이 번졌습니다. 누군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고 누군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바뀌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고 진심을 담아 관계 개선의 의지까지 보여줬습니다. 한국 측 문서에도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는 표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단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의 접근 방식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이 원칙을 바꿀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카드를 내밀든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든 이 원칙만큼은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한국의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지난 몇 주간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라크에서 미국의 압박을 자기 방식으로 소화했던 나라. UAE와의 계약을 수십 년째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자기 손으로 무기를 만들어 누구에게 팔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 그 모든 조각이 가리키는 건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기준을 바꾸지 않는 나라라는 것.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 앞으로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것. 이건 완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일관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관성이야말로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온 근본적인 이유였죠. 회의가 한동안 멈춰 있을 때 정보 담당이 별도의 보고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중동 상황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보 담당이 화면을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란과의 긴장이 더 고조되면서 중동 전역에서 방공체계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 무기가 있어요. 화면에는 여러 건의 보도 요약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천궁2가 UAE에서 실전 운용되면서 주변 국가들이 한국산 방공체계에 대한 관심을 급격히 높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천궁뿐만이 아닙니다. 정보 담당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의 현무 시리즈 탄도 미사일 체계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밀 타격 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기존의 한국 무기에 관심이 없던 국가들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참모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방산이 지금 전성기라는 겁니까? 전성기라기보다는 게임이 바뀌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보 담당이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방산 시장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스라엘이 주도해왔죠. 그런데 중동에서 한국산 무기가 실전 검증을 받으면서 한국이 그 구도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실전에서 통하는 무기를 가진 나라로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그 무기가 바로 이 순간에도 다른 나라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쌓일수록 한국의 위상은 더 높아지고 있었죠. 전장에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도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나라.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으면서도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 그건 단순한 방산 강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기준을 만드는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보 담당이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국산 방공체계의 실전 성과가 알려지면서 방산 전문 매체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것을 넘어서 실전에서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준점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방공체계를 평가할 때
한국산 체계의 성과를 비교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패트리어트나 S400이 그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천궁2의 실전 데이터가 하나의 기준선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을 만드는 나라였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뒤에도 그 생각은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문을 2번 두드렸고 2번 다 같은 답을 받았습니다. 보통이라면 분노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거절 속에서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기준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요청에서도 두 번째 요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바로 그 일관성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는 나라에게는 아무도 자국의 하늘을 맡기지 않거든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2통의 거절 문서를 나란히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문서를 받았을 때는 선고문처럼 느껴졌었죠. 하지만 두 번째 문서를 받은 지금 그 문서들은 다르게 읽혔습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신들의 자리를 정한 나라였고 그 자리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 창밖에는 다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드론이 올지 미사일이 올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판도를 조용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말을 입 밖에 꺼내는 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죠. 2번의 요청, 2번의 거절. 돌아온 답은 한 글자도 달라지지 않았고 우리가 쏟아부은 노력은 결과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내부 회의에서 제가 직접 그 결론을 꺼냈어요. 한국에 대한 추가 접촉을 중단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죠. 반박할 수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이미 도달해 있었으니까요. 참모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겁니까? 철회라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3번을 요청하든 10번을 요청하든 마찬가지예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고 한국은 그 구조를 흔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담담했습니다. 처음 거절을 받았을 때의 그 충격, 두 번째 거절에서 느꼈던 그 정적. 그런 감정들이 이제는 하나의 인식으로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한국은 우리를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을 지킨 것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결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되짚어봤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걷어내고 오직 구조만 보려고 했어요. 그러자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앞에 놓여있던 건 3개의 축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였죠. 한국과 러시아는 완전한 적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서방 진영에 속해 있었지만 한반도라는 특수한 안보 환경 때문에 러시아와의 외교 채널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북한 문제가 있는 한 러시아는 한국에게 적이면서 동시에 대화 상대일 수밖에 없었죠.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한다는 건 러시아에게 명확한 적대 행위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반도의 안보 균형이 흔들릴 위험을 한국이 감수해야 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미국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자 세계 안보 질서의 중심.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입장이었고 한국에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는 대신 자국의 판단 기준 안에서 응답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비살상 지원은 하되 직접적인 무기 제공은 제한한다. 이건 미국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자기 원칙을 지키는 한국 특유의 외교 방식이었어요. 세 번째는 중동이었습니다. UAE를 비롯한 기존 방산 계약국들과의 신뢰관계. 이미 체결된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는 것은 한국 방산 수출의 근간이었고 이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미국, 중동. 이 세 개의 축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그 구조를 완성하고 나서 참모들에게 마지막 분석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가장 복잡한 문제를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해결한 겁니다. 단순한 방식이라니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원칙을 지킨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세 개의 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느 쪽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겁니다.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고 미국과의 동맹을 훼손하지 않으며 기존 계약국과의 신뢰를 유지한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답이 바로 원칙 고수였던 겁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었다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에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이 없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요청을 했던 겁니다. 한국의 결정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판단이었죠. 그 말을 하면서 저는 뒤늦은 후회가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이 구조를 이해했더라면 분노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차별이라고 외치는 대신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협력을 모색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감정이 시야를 좁혔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몇 주간 쌓인 보고서와 분석 자료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한국의 거절 통보문, UAE 공급 보고서, 중동 정세 분석, 한국 외교 행보 정리 자료, 그리고 두 번째 거절 문서까지.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가 진짜로 이해하게 된 건 무기 거래의 구조가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였습니다. 이 나라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칙으로 움직였죠. 이 나라는 요청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준으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누군가를 배제하기 위해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선택을 한 것이었죠. 그 선택의 선 위에 우크라이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원칙이라는 단어는 너무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차가움 속에 담긴 무게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원칙을 지키는 건 차가워서가 아니었어요. 그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들이 지켜온 모든 것이 함께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뢰, 위상, 동맹,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국가의 품격.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은 절박한 요청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안드레이, 오늘 회의록 정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퇴근하시죠. 외교 담당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을 끝낸 나라였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지난 몇 주간의 모든 감정이 하나로 정리되는 걸 느꼈습니다. 충격에서 시작해 분노로 타올랐고 의심을 거쳐 이해에 도달했으며 감탄을 지나 절망을 겪었고 깨달음 끝에 수용에 이른 여정.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까지 저는 그 모든 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키이우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오늘 밤에도 미사일은 날아올 겁니다. 우리의 하늘에는 여전히 구멍이 뚫려 있었고 한국의 방패는 끝내 우리에게 오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지킨 것이었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원조를 기다리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쟁 한복판의 나라가 한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는 충분히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선택받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나라였죠.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이 세계에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쟁 한복판에서 절박하게 손을 내밀었지만 2번이나 거절당한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앞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대한민국. 오히려 그 단단함 앞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2026년 현재 전쟁 중인 나라가 마지막으로 찾는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